수십 년 동안 중국은 군 현대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은 최대 라이벌인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전투력을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과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자랑하며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감히 자신들에게 맞서려는 어떤 국가든 위협하려 합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허세와 허장성세 뒤에는 훨씬 더 냉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 전략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의 자신감을 흔들었으며 베이징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도 그랬고 200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드슨 연구소 중국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소장인 마일수유가 작성한 신랄한 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장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정책 고문으로 일했고 중국의 군사 및 전략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친 마일수유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그는 중국의 군사적 결정이 선제적이 아니라 반운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체 방위 투자 전략이 미국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보여줄 때마다 베이징은 자신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닫고 그 후 공황과 숙청, 그리고 절대적인 불안정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위위안밍의 말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전쟁부터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관련된 대립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장 지배력은 중국 군산 복합체의 체계적인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냈고 이는 중국이 서둘러 현대화하고 내부 위기와 정치적 숙청을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더 강한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며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 같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며 군사혁신을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용해 그 가치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압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중국은 미군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2026년 이란 전쟁과 같이 가장 적대적인 지역에서 공격작전을 펼치면서도 미군은 종종 최소한의 피해만 입는다는 사실을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패턴이 실제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 걸프 전쟁입니다. 중국은 그 분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중국이 이라크를 재무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강하게 비난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서방 국가들과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이 포함된 연합군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군대를 직접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앞으로 자국 군대에 영향을 줄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라크는 막대한 군대와 수천 대의 전차, 거대한 방공망,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쌓은 오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미국과 동맹국의 힘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상대라 여겨졌습니다. 그 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전쟁 시대를 연 것입니다. 첨단 스텔스 항공기가 이라크 방어망을 제지 없이 통과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거의 순식간에 수많은 이라크 자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위성, 정찰기, 그리고 지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장 전체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제했습니다. 몇 주 만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중국 관리들이 공포에 질려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라크에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전쟁 형태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의 전술을 버리고 정밀무기, 스텔스 시스템, 실시간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한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갑자기 전쟁은 더 이상 어느 쪽이 더 많은 병력이나 더 좋은 전차를 가졌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통해 전장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명확하고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즉 PL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성공할 희망이 거의 없을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몇 년 동안 유 씨의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더 강력하고 정밀한 미사일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자기술과 사이버전 능력에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발성에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위 씨가 계속해서 언급하듯 1999년 미국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과 2001년 EP3 사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항공우주, 사이버 공간, 접근 거부 능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주요 군사 행동이나 작전에 성공할 때마다 중국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외부에서 볼 때 베이징의 노력은 야심차면서도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중국 항구에서 대형 신형 군함이 진수되고 첨단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새로운 성능 기준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 전체의 여러 부문이 현대전에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재편되고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단순히 병력과 함대 규모에만 집중하던 구식 군대에서 겉보기에는 최첨단인 듯한 미사일 시스템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이버 역량을 갖춘 훨씬 더 정교한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위 씨에 따르면 중국이 이러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군 현대화를 너무 서두른 나머지 오랜 시간에 걸쳐 국내에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설계를 치밀하게 구상하고 다듬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견디며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중국은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외국 기술을 획득하거나 기존 설계를 역설계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베이징이 산업 스파이 활동과 같은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해서 외국의 군사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모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완전히 숙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 씨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은 군사 퍼레이드에서 자랑할 화려한 신형 미사일, 전투기, 기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 씨가 말하는 일관된 성능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공학적 정밀성과 재료 과학을 반드시 갖추고 있진 않았습니다. 즉, 중국은 기술은 있었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지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중국의 군민융합, MCF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의 민간연구, 상업부문과 군산 복합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벽을 허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매우 똑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거의 모든 민간 분야의 혁신 성과이 군사 작전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이 국영이든 민간이든 심지어 외국 기업이든 요청이 있을 경우 군대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위 씨에 따르면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효율성을 조장했고 그 결과로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MCF 정책은 중국의 군대를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해결하기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새로운 문제들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중국의 안보와 군사력 투사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군사와 민간 부문을 효과적으로 통합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가 인민해방군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나쁜 소식이 위험합니다.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결점이나 실패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전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숨기고 단점을 축소하며 지도자들은 잘 되고 있는 부분만을 강조한 보고만 받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도전과 부족함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생략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그런 문화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개발되어 가능성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결함이 설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사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문제들을 모두 무시합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보고서만 공유하죠. 그들은 그 시스템이 완벽하고 혁신적이며 세계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PLA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 전장에 배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렇게 과장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들이 군에 도입되거나 다른 나라에 판매되고 실제로 배치되면 모든 결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유씨 자신이 쓴 것처럼 선전에 기반한 정치 체제는 과장된 주장과 자기 기만을 조장하며 실제 작전 상황에서 드러날 때까지 진짜 결함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결함들이 결국 드러나면 중국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숙청이죠. 획기적이어야 할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중국 공산당은 종종 국가 방위 산업에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조사가 몇 주나 몇 달 계속된 후 결국 권력자들은 갑자기 권력을 잃게 됩니다. 군 장교들은 사임을 하거나 강제로 직위에서 해임당합니다. 국방 관련 임원들은 하룻밤 사이에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내부에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조사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은 결국 정부의 최신 희생양을 찾기 위한 마녀 사냥에 불과하게 됩니다. 위씨가 설명하듯이 이것은 정치적 숙청이 기술적 개혁을 대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은 단지 몇몇 사람들을 해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다가 다음 큰 실패가 찾아오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숙청을 할 때마다 비록 여기저기서 부패한 관료들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함께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학습과 발전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될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씨는 혁신이 더 안전해지기보다 오히려 위험해진다고 썼습니다. 진실이 오류보다 더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총을 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베이징과 직접 대치하며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단지 주어진 모든 기회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체제는 그 여파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미국은 여러 차례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해 보였고 우리는 중국이 자기 파괴적인 순환에 빠지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미국은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단 하룻밤, 더 정확히 말하면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미군은 베네수엘라 북부 전역의 기반 시설을 폭격하고 방공 시스템을 제거했으며 카라카스의 요새화된 건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습니다. 이 역적을 완성하듯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가 본 가장 빠르고 파급력이 큰 폭격 작전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여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상당수를 제거했고 수많은 방공 시스템, 미사일 기지, 그리고 기타 고가치 목표물들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봉쇄를 실시하며 이란 군대의 상당 부분을 경멸하고 수차례의 공격을 격퇴했으며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습니다. 이 두 분쟁 모두에서 미국의 상대였던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미사일 플랫폼, 레이더, 방공망 등 중국이 제공한 자산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유씨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산들은 미국의 첨단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에 직면했을 때 반복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중국에서 최신의 가장 강력한 위협에도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선전된 바로 그 동일한 시스템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은 첫 장애물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주력 HQ-9B 방공 시스템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YLC-8B 레이더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신속하게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중국산 초홍소 CM은-30이 대한미사일을 배치했을 때조차도 목표물을 명중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본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했어야 했고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늘 하던 대로 또 한 번 숙청을 했습니다. 유 씨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수의 고위 인민해방군 지휘관들이 비인간화되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이들 중에는 최고 지휘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험, 많은 군 장성들이 공개석상과 정치 모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올해 초부터 중국 최고 군사 지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약 3분의 2가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와 산업 분야에서도 숙청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는 해군 항공 및 항공모함 개발 산업의 선도적인 과학자 중 한 명인 후융민과 중국 최고의 첨단 전투기 설계자 중 한 명인 양 웨이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숙청된 다른 주요 인물로는 방위미사일연구원 화웨이 이인과 레이더 및 스텔스 대응 전문가 우만칭이 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탈루이스처럼 심각하게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항공공업집단 공사 회장인 탈루이스는 부패 혐의로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팡다이 다이닝과 양홍처럼 의문의 상황에서 사망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극초음속 무기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군사적 승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무기 개발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의 성공은 중국이 적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중국은 신속한 현대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며 새로운 무기, 차량, 선박, 방어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쏟아부어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의 미국의 작전은 중국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게 불행하게도 중국은 그 테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해왔습니다. 중국의 자산들은 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그 높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촉발되었고 중국의 국방 및 연구 부문 전반에 걸쳐 관료들이 숙청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 씨가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추월하려는 의지가 점점 더 야심찬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가 동시에 그들의 잠재력 발휘를 막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체제나 정치와 군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는 다른 군사 강국처럼 군사적 야망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성공과 실패를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무시하거나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기고 학습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진정한 혁신 능력 자체를 지워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위험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역학관계가 지속되는 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중국은 외부적으로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해지며 중국이 극복하려는 그 격차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워싱턴이 전장에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맞서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베이징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군사작전은 미국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하며 미국의 가장 큰 글로벌 경쟁자의 전략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제 중국 관련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의 조합으로 인해 베이징의 대만 침공 계획이 첫 발이 발사되기도 전에 이미 좌절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미국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어떻게 해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수세에 몰아넣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위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